안녕하십니까. 2020년 4월 23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, 생활이 어려워진 그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주기로 했는데, 그게 70%를 주느냐 아니면 100%를 주느냐. 무슨 얘기냐면 전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전 국민의 상위 30%를 빼고 주느냐, 아니면 상위 30%까지 일괄적으로 주느냐. 왜냐하면 100%를 주었을 경우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. 뭐 30%, 70% 나눌 필요도 없이 이제 그거를 어저께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참 묘한 결정을 했다 잘 아시지만,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. 그러면서 지금 여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세액공제 얘기가 나옵니다. 세액공제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100만 원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5% 정도의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. 뭐 이런 얘기죠. 그런 얘기인데, 자, 저는 이제 근데 이것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야당의 동의를 전제로 했습니다. 아니, 여기에 왜 야당을 끌어들입니까? 그동안에 정부는 70% 얘기를 하고 있었고, 그 다음에 그 정부하고 기재부는 그 민주당이 100%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럼 둘이 합의해서 국회에다가 제출하고 그러면 거기에 야당이 논의하면 될 일인데, 이것을 정책 변경을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야당한테 떠넘겼습니다. 무책임한 일입니다.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. 70%냐 100%냐 이런 것이 바로 3대7 프레임이다, 이런 것이죠. 무슨 얘기냐면 30% 부자, 70% 가난한 사람,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. 그래서 30%, 상위 30%를 옹호하는 집단은 미래통합당, 이런 식의 이미지를 지금 국민들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 100만 원을 대부분 다 받아가고 자발적 기부를 안 하는 일이 있으면 아마 그거에 상당한 책임을 미래통합당으로 돌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3대7 프레임입니다. 3대7 프레임에서 30%를 옹호하면 이건 선거 논리, 정치 논리로 보면 반드시 지게 돼 있죠. 30%는 70%한테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발상. 근데 이 자발적 기부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의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, 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니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 소위 뭐라고 할까요? 민주화 운동 세력이 이 국민을 통합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갈라치기를 해서 그 중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. 그런 냄새들이 나는 정책들이 너무나 많고, 어찌 보면 그 상대방인 새누리당, 한나라당, 그 다음에 지금 미래통합당 이런 곳은 그거에 대해서 원칙적인 반대를 하다가 항상 1대 99 프레임에 갇힌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,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본인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경제민주화도 사실 따지고 보면 1대 99 프레임하고 프레임의 구조는 똑같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민주화한다는 것은,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은 곧 어찌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, 사회주의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. 모두가 잘 살자는 개념 아니겠습니까? 모두가 잘 살 수 있으면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나 자본주의의 근간은 모두가 지금 사회주의 하는 나라들 모두가 잘 살고 있습니까? 당원만 잘 사는 나라지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친문 정부의 국민 갈라치기, 우선 그냥 기억에 나는 게 이런 겁니다. 노무현 정부 들어서,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 언론계를 갈라놨습니다. 조중동 프레임으로 갈라놨습니다. 조중동 프레임, 왜냐면 언론계에서 별 호응을 못 받으니까 조중동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. 조선일보, 중앙일보, 동아일보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언론들, 다른 매체들,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너 매체들이죠.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마이너 매체들이 이 언론 갈라치기에 호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조중동, 한경대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다.
그런 것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수도 이전이라고 했던 거, 세종시 지금 있죠? 이 세종시도 결국은 이게 갈라치기입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는 수도를 이전하며 서울이 공동화될 것이다, 이런 논리를 폈죠.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별로 그런 생각, 여기서 뭘 뺏긴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. 근데 세종시 사람들은 그때 이제 수도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무슨 큰 혜택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전폭적으로 당시에 민주당을 지지했다. 이것도 결국은 국민 갈라치기. 그리고 수도권이 공동화될 것, 서울이 공동화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은요, 뭐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고 어쩌고 하는 사람,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입니다. 서울에 집 안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이런 1대 99 프레임, 여기에도 어찌 보면 당시에 한나라당이 말렸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이익공유제 뭐 이런 거 나옵니다. 그러면 결국 이익공유제라는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공유제를 얘기하는 것이죠. 대기업이 많습니까? 중소기업이 많습니까? 이 또한 프레임이다. 이 프레임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본인들의 주장과 위상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1대 99 프레임에 몰려서 결국은 표를 잃고 말 것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익공유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 옥죄기 정책이 있습니다. 당장 자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서 뭐 해고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조건으로 지금 그 뭐 대출 알선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결국은 기업인과 노동자 이런 프레임으로 또 갑니다. 숫자로 보면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죠. 이것 또한 기업과 노동자, 기업인과 노동자를 갈라치게 해서 노동자들의 표를 많이 얻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.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래통합당도 자기들의 스탠스를 잘 정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1대 99 프레임 내지는 3대 7 프레임 뭐 이런 프레임에서 항상 소수파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 선거에서 백전백패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것도 그렇고 또 왜 노무현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, 왜냐하면 이번 그 총선을 앞두고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? 이것도 결국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면요, 그 옮겨갈 공공기관의 뭐 임직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반대합니다. 그러나 대놓고 반대는 못하죠. 그런데 이 공공기관을 받아들이는 지역, 뭐 호남, 영남, 뭐 충청 뭐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곳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. 그렇게 되면 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런 지역은 무조건 먹는. 지금 세종시에서 이번 총선 당시에 김병준 전 그 비대위원장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출마를 했는데도 정말 참패를 했습니다. 세종시는 사지다. 갑을 2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사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수도 이전, 세종시를 만들 때 그 반대했던 한나라당,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. 그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. 세종시에서 아마 지금 미래통합당 계열의 후보가 세종시에서 당선되는 날이 올지 안 올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거기는 완전히 민주당 아성이 돼버렸습니다. 왜 그러냐면 세종시 탄생 자체에 기여한 것은 민주당이고 그것을 반대한 게 미래통합당이 전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예 프레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입장, 재정 건전성, 어떤 국가의 뭐 국격, 그 다음에 뭐 사회 정의 이런 것만 너무 따지다 보면 그러면 이 포퓰리즘적인 그 정부의 정책,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대항할 수단이 마땅하지가 않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포퓰리즘성 정책,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불가피하다. 정치를 위해서는. 왜냐하면 자 국가를 위하는 여러 가지의 바른 정책을 폈을 때 선거에서 맨날 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, 선거는 우선 이겨야 하는 게 그 첫 번째 과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미래통합당이 이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아마 정책 변화나 인적 쇄신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
반드시 이 경제 민주화에 걸맞는 여러 가지의 정책 수정, 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반드시 3대7 프레임, 1대99 프레임 이런 걸 깰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. 그것은 사회주의적 정책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. 예를 들어서 영국의 보수당이 노동당의 정책과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최초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점점 더 서로 정책을 베껴갑니다. 그래서 지금은 별로 큰 차이가 없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통합당과 민주당도 큰 차이가 없는 정책으로 미래통합당이 좀 변모해가야 된다.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나 아니면 지금 김종인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이번에 이 뭐 사회지도 사실은 기부라는 것은 그거 자발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이지 그 기부를 유도하겠다라고 하는, 그러니까 기부와 유도 이 두 가지 단어는요 원래 상충하는 단어입니다. 기부를 강요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기부는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, 그러면 누가 과연 사회지도층이냐? 돈 많다고 사회지도층이냐? 그거 아니죠. 사회지도층이라는 개념은 또 돈이 많고 적고 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. 돈은 적어도 사회지도층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럼 사회지도층과 지도층 아닌 사람, 그건 어떻게 구분하느냐? 그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, 예를 들어서 자 상위 29%에 속한 사람은 본인이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정부는 그 사람을 자꾸 고소득층으로 얘기합니다. 상위 1%? 당연히 고소득층이죠. 근데 상위 29% 안에 있는 사람 본인 고소득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아마 이번에도 기부 안 할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왜 고소득층이야?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보건대 이런 정책은요 정말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이다. 이것은 정부가 이거다 저거다를 분명하게 갈라줘야 된다.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. 그러면 이것만 탓해서 되느냐? 아니다. 이런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를 깰 수 있는 야당의 건전한 대안이 필요하다. 그 대안을 야당이 지금부터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